새벽이 오기 전 민저의 긴 복도에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한 문장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더 섬뜩한 것은 그 명령도 이름도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가를 수 있었던 문서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2장으로 작성된 비밀 지시문.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던 것은 첫 번째 장뿐이었다. 두 번째 장에는 왕실 영지에 예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가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 누군가 그 문서처를 열람했다는 이야기까지 뒤따랐다. 의혹의 시선은 곧 왕비의 아들 톰 파커 볼스를 향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범죄와 연결하는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쉽다. 정말 그가 왕실의 경계를 넘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일까? 왕실을 무너뜨리는 것은 때로 거대한 음모가 아니다. 설명되지 않은 침묵, 지워진 기록,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오래된 관행이다. 모든 사건은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숫자 하나, 평범해 보이는 서명 하나,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문서 한 장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확인되지 않은 내부 이야기 속에서 샌드링엄의 한 관리 직원이 오래된 출입 기록을 정리하던 날도 그랬다. 그는 특별한 것을 찾고 있지 않았다. 방문객 명단과 차량 번호, 배달 시간, 경비 확인란을 차례로 대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수백 건의 기록은 지루할 만큼 비슷했고 대부분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서로 다른 날짜에 같은 승인 코드가 3번 반복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3날 모두 영지가 외부 방문객에게 닫혀와 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형 상업용 차량과 몇 명의 개인 손님이 제한구역을 통과했고 전자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열렸다. 누군가 허락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종이 위에는 그 누구의 책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번째 차량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들어왔고 두 번째는 직원 교대가 끝난 직후 모습을 드러냈다. 세 번째 방문은 훨씬 늦은 밤이었다. 출입 시각은 초단위까지 남아있었지만 목적란은 비어있었다. 카메라 기록에는 차량이 보였고 연료 영수증과 음식 배달 내역도 같은 시간을 가리켰다. 기록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웠고 동시에 너무 불완전해서 범죄라 단정할 수도 없었다. 경비 책임자의 서명도 없었고 영지 관리인의 공식 승인도 없었다. 행사부서는 방문 계획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법무팀은 정식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연락사무실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기록이 4개의 서로 다른 진실로 갈라지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였다. 비공개 가족 모임이었을 수도 있고 음식이나 장비를 운반한 차량이었을 수도 있었다. 왕실처럼 오래된 조직에서는 구두로 전달된 허가가 문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편리한 방패가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말만 남기 때문이다. 관리 직원은 상관에게 짧은 확인 메일을 보냈다. 그 한 통의 메일은 보안팀으로, 행사팀으로, 법무팀으로 계속 전달됐다. 답변이 돌아올수록 의문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같은 장소를 서로 다른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궁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다. 관광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고 근위병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서는 오래 근무한 직원들조차 서로의 설명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아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공포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인 코드의 출처가 확인됐다. 그것은 국왕의 개인 계정도 공식 왕실 사무실의 코드도 아니었다. 왕비의 가족과 연락을 담당하던 한 비공식 행정창구와 연결돼 있었다. 그 순간 평범한 출입 기록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왕실의 문은 누가 열었는가? 그리고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질문은 따로 있었다. 그 문을 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궁 안의 누구도 같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승인 코드의 끝에서 발견된 이름은 톰 파커 볼스였다. 그러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사건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왕실 직무를 수행하는 인물도 아니었고 왕자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대중에게 그는 왕비의 아들이기 전에 오랫동안 음식과 식당을 기록해온 작가이자 방송인이었다. 톰은 화려한 궁정의 언어보다 냄비에서 끓는 냄새와 식탁 위의 기억을 더 오래 다뤄왔다. 그는 여러 번의 음식 관련 책을 썼고 식문과 잡지에서 식당과 요리를 평론했으며 왕실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이름으로 경력을 쌓았다. 최근에는 왕실의 음식 문화를 역사와 가족의 기억 속에서 풀어낸 책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그에게 음식은 사치가 아니라 한 시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견뎠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래서 의혹은 더욱 잔인했다. 상업용 차량과 케이터링 기록이 그의 사무실과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곧바로 특권과 범죄를 떠올렸다. 하지만 음식 작가의 이름이 배달 기록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왕실의 문을 불법으로 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의심은 빠르지만 진실은 늘 한 걸음 늦게 도착한다. 톰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왕족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왕자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생각도 농담처럼 밀어냈다. 그는 어머니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까지 왕실의 일부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평범한 초대도 특혜로 보였고 사적인 만남도 권력의 거래처럼 해석됐다. 더 복잡한 사실도 있었다. 톰은 찰스가 국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대자였고 두 가족의 관계가 공식 결혼보다 오래된 시간 속에서 이어져 왔다. 가까움은 곧 권한이 아니지만 왕실에서는 사적인 친밀함과 공적인 특혜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톰과 윌리엄은 한때 같은 자리에서 새 가족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찰스와 카밀라의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각각 부모의 증인이 되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날의 서명은 화해와 결합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서명이 두 사람을 조사하는 자와 의심받는 자처럼 갈라놓고 있었다. 톰의 삶에는 언론이 쉽게 소비하지 못하는 상처도 있었다. 그는 가까운 이를 병으로 잃은 뒤에도 자녀와 일상을 지켜야 했고 슬픔을 공개적인 장식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 스캔들은 사람의 상실과 경력을 한순간에 지워버린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한 줄의 의혹으로 줄이는 것은 언제나 너무 쉽다. 그렇다고 그의 이름을 조사해서 제외할 수도 없었다. 왕비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실제로 비공식적인 접근성을 만들었는지, 그의 연락 사무실이 오래된 관행을 권한으로 오해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보호하는 것도 미리 유죄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감사팀이 다음 기록을 열었을 때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문제의 코드는 톰 개인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왕실 재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오랫동안 두 개의 규칙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강사팀이 두 번째 기록을 펼쳤을 때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왕실 전체의 구조를 향하기 시작했다. 같은 승인 방식이 샌드링엄뿐 아니라 발모럴 관련 통신과 윈저의 행정문서에서도 반복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모두 왕실의 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규칙 아래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었다. 샌드링엄과 발모럴은 국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재산이었다. 가족의 휴식과 사적인 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직원과 보안 체계가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기도 했다. 반면 윈저는 공식 행사와 국가적 기능이 이어지는 왕실 거처였다. 같은 문을 통과하더라도 어느 장소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권한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누군가 그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의 비공식 코드로 여러 공간을 연결했다는 의혹이었다. 경비팀은 서면 승인이 없으면 허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사 담당자들은 오래전부터 가족 방문은 전화 한 통으로 처리됐다고 맞섰다. 법무팀은 관행이 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일부 참모들은 왕위 계승 이후 권한 정리가 늦어진 탓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그들의 말은 모두 일부는 맞았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완전히 틀린 거짓말보다 절반만 맞는 설명이 진실을 더 오래 숨긴다. 누군가는 규정을 지켰다고 믿었고, 다른 누군가는 같은 행동을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나의 왕실 안에서 서로 다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 윌리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회의실에 등장했다. 그는 단순히 분노한 아들이 아니었다. 미래의 국왕이자 광대한 토지와 지역 공동체를 책임지는 코널 공장령의 운영을 감독하는 후계자였다. 토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과 생계, 그리고 왕실에 대한 신뢰가 놓인 자리였다. 기록 하나를 가볍게 넘긴다는 것은 훗날 더 큰 책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윌리엄은 모든 출입 날짜와 차량 번호, 통화 기록, 행사 준비 내역을 다시 맞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왕실은 대중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래된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왕실은 문서만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충성, 신뢰, 전화 한 통, 그리고 말없이 이해하는 관행이 수십 년 동안 빈칸을 채워왔다. 바로 그 빈칸이 이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정식 허가서는 없었지만 방문을 준비한 이메일은 존재했다. 승인자의 서명은 없었지만 경비 장벽은 정상적으로 열렸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동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감사팀은 처음으로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다. 이것은 톰 파커볼스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었다. 왕실 내부의 공식 절차를 우회하는 또 하나의 권한 체계가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체계는 한두 번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조용히 작동해 왔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잘못 분류된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서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다. 문서에는 누구에게 출입을 허가하라는 이름도 특정 행사를 승인한다는 문장도 없었다. 대신 더 불길한 표현이 적혀 있었다. 가족의 환대와 민감한 방문에 관한 권한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경로로 처리할 수 있다. 그 한 문장은 답을 주지 않았다. 왕실 안에 두 번째 문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고 있었다. 비밀 메모가 회의실 한가운데 놓이자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문제는 차량 세대나 승인 코드 하나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공식 규칙과 다른 통로를 만들었고 그 통로가 누구를 위해 열렸는지 아무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문처럼 그가 정말 당장 체포하라고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모호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미래의 국왕에게 작은 예외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 가족을 위해 휘어진 규칙은 내일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왕실의 신뢰는 왕관보다 무거운 것이었다. 대중은 더 이상 전통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침묵을 용서하지 않는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 누가 허락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묻는다. 윌리엄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왕실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찰스에게 사건은 서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톰은 왕실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자이기도 했다. 한쪽에는 왕비 카밀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윌리엄이 있었다. 국왕은 법과 가족 사이에 선 사람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를 잃게 되는 아버지였다.
암 치료를 이어오면서도 공무를 수행해온 찰스에게 이 갈등은 더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다. 병은 사람의 몸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래 미뤄둔 감정과 피하고 싶었던 선택까지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과거의 관행을 단번에 범죄로 규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후계자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카밀라 역시 단순히 아들을 감싸는 어머니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독서와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골다공증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병으로 잃은 기억은 그녀의 공적 삶을 움직인 깊은 상처였다. 하지만 스캔들은 사람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운다. 왕비의 수십 년 활동도, 한 어머니의 불안도, 특혜라는 단어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 참모는 찰스가 가족 방문에 관해 구두로 유연한 처리를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모는 국왕이 그런 별도 체계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왕의 뜻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증언이 나온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왕실을 흔드는 것은 규칙의 부재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윌리엄은 문서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요구했다. 찰스는 성급한 결론이 한 가족을 공개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침묵은 점점 길어졌다. 왕실의 미래를 지키려는 아들과 이미 상처 입은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법무팀이 메모의 출처를 찾아냈다. 그것은 톰에게 특별 권한을 주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더 위험한 내용이었다. 가족과 외교에 관련된 민감한 출입은 필요에 따라 명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처리할 수 있다는 지시였다. 누군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규칙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정이 지난 뒤 윈저의 기록 보관 구역에서 작은 가죽 문서철 하나가 회의실로 옮겨졌다. 겉모습은 오래되고 평범했다. 그러나 그 안에 든 첫 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을 뒤집을 만큼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서에는 왕실 사유지의 가족 방문과 민감한 외교 유정에 대해 예외적인 출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정식 명단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방문,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승인, 일반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가족 환대의 범위가 모호한 문장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그 문장은 명령처럼 단호하지도 조언처럼 가볍지도 않았다. 책임질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을 품이라 불러왔지만 기록되지 않은 침묵은 훗날 누구든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 그 순간 톰 파커 볼스를 둘러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사무실이 권한을 훔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관행을 정당한 허가로 믿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문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적 지시였다면 왕실은 수년 동안 스스로 만든 비공식 통로로 보안 원칙을 무너뜨려 온 셈이었다. 어느 쪽이 진실이어도 왕실은 안전하지 않았다. 한쪽은 특권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고 다른 한쪽은 통제되지 않은 권한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인정해야 했다. 죄인을 찾으려던 조사는 어느새 제도 자체를 신문하는 재판으로 변해 있었다. 윌리엄은 말없이 문서 하단을 바라봤다. 낡은 추적 도장 옆에 짧은 표기가 남아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 총 2페이지.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문서철 안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작은 소리조차 방안을 갈랐다. 서랍이 다시 열렸고 봉투와 색인표가 하나씩 확인됐다. 하지만 빈자리만 더 선명해졌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부재는 때로 어떤 증거보다 크게 말한다. 그 페이지에는 예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었다. 톰의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고위 인물이나 사무실이 기록돼 있었을 수도 있었다.
첫 장이 규칙을 흐리게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 장은 누가 그 모호함의 보호를 받았는지를 밝혀줄 유일한 열쇠였다. 법무팀은 즉시 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기 불과 48시간 전 누군가 해당 문서철에 접근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명은 불완전했고 출입자 정보는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실수로 분리된 것인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은 분노보다 무거웠다. 찰스는 오래된 문서를 바라봤고 윌리엄은 사라진 이름들을 생각했다. 카밀라의 아들이 선을 넘었는지 묻던 사건은 이제 더 불편한 질문을 향하고 있었다. 누가 처음부터 선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는가? 누가 그 모호함으로 보호받았는가?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누가 윈저를 떠나며 진실의 절반을 함께 가져갔는가? 그날 밤 밝혀진 것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왕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부에서 침묵으로 지켜온 타협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지만 법무팀의 최종 결론은 대중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절도도, 불법 영업도, 조직적인 침입도 입증되지 않았다. 톰 파커 볼스를 체포해야 한다는 소문은 문서보다 빠르게 퍼졌지만 정작 그를 범죄자로 규정할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죄에 가까운 결론이 왕실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실패가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서면 승인만을 유효한 절차로 보았고 다른 쪽에서는 전화와 구두 허가, 오래된 가족 관행을 정당한 권한으로 믿었다. 모두가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왕실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진실이 지켜진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진실을 믿는 순간 침묵은 거짓보다 더 큰 혼란을 만든다. 톰의 사무실은 오래된 관행 안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반대로 영지 관리자들은 같은 행동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어느 쪽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윌리엄은 이 모순을 행정실수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 구성원과 비공식 사무실이 누리던 예외 권한을 모두 폐지하고 모든 출입을 하나의 전산체계 아래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두 승인은 일정 시간 안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유지와 공식 완공의 규정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찰스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즉시 모든 특권을 철회하면 대중은 그것을 사실상의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다. 카밀라의 아들은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여론의 법정에서는 이미 판결을 받은 뒤였다. 국왕은 제도를 고치면서도 한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지 않는 길을 찾아야 했다. 톰을 둘러싼 판단도 냉정하게 나뉘어야 했다. 왕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보다 쉽게 초대받았을 가능성, 행정적 편의를 누렸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었다. 가족적 접근은 특혜가 될 수 있지만 특혜가 곧 범죄는 아니다. 의심받을 이유와 처벌받을 증거 사이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 그의 오랜 음식 작가 경력과 공개적으로 왕족의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태도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삶은 스캔들이 시작되기 전에도 존재했고 스캔들이 끝난 뒤에도 남는다. 사람을 한 줄의 혐의로만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이야기를 선택하게 된다. 최종 보고서는 체포를 권고하지 않았다. 대신 비공식 승인 체계를 해체하고 모든 왕실 재산의 접근 규정을 다시 쓰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윌리엄이 원한 투명성에 가까운 결론이었다. 하지만 승리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개혁안이 승인되자 직원들은 새로운 지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은 더 엄격해졌고 모든 통화와 서명은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규칙을 다시 쓰는 일은 가능해도 이미 금이 간 관계와 사라진 기록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보고서가 닫히려는 한 가지 의문만은 끝내 남았다. 계엄을 처벌할 증거가 없었다면 감사 직전 사라진 두 번째 페이지를 가져간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왕실은 결국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모든 방문은 전산으로 기록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두 승인이 허용되는 관행은 사라졌다. 비공식 사무실의 접근 권한도 축소됐고 사유지와 공식 왕궁의 관리 절차는 분리되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명령문처럼 다시 쓸 수 없다. 윌리엄은 왕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가족에게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왕관을 물려받기 전에 이미 왕관이 요구하는 고독을 먼저 배우고 있었다. 찰스에게 남은 것은 더 복잡한 상처였다. 그는 아들의 주장에 틀린 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개혁이 카밀라와 톰에게 어떤 모욕으로 느껴질지 외면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제도를 지키려 했지만 한 사람은 미래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가족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고 침묵은 길어졌다. 카밀라는 공적 일정을 이어갔다.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 앞에 섰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독서와 여성 지원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왕비의 표정 뒤에는 아들을 둘러싼 의곡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무력감이 남아 있었을지 모른다. 왕실에서는 가장 사적인 상처조차 가장 공적인 얼굴 뒤에 숨겨야 한다. 통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대중은 한 번 붙은 의곡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체포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더 오래 남았고 증거가 없다는 결론보다 사라진 문서 한 장이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미스터리를 오래 기억한다. 설명은 끝나도 의심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궁 밖에서는 개혁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왕실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윌리엄의 단호함을 새로운 군주제의 시작이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하나가 한 가족을 갈라놓았다고 말했다. 대중이 원한 것은 책임이었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잔혹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언론은 침묵 속 빈칸을 빠르게 채웠다. 임명의 관계자, 확인되지 않은 인용, 흐릿한 사진과 자극적인 제목이 서로를 증거처럼 떠받쳤다. 왕실이 입을 닫을수록 이야기는 더 커졌다. 침묵은 품위를 지키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상상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한 사람의 명예만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가족은 서로의 말을 재확인했으며 모든 전화와 서명은 법률의 언어로 바뀌었다. 오래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확한 절차가 들어섰지만 정확함이 따뜻함을 대신해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톰 파커볼스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선이 흐릿하게 남기를 원했는가? 누가 그 모호함으로 보호받았으며 누가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윈저에서 진실의 절반을 가져갔는가? 왕실은 문을 잠갔다. 규칙도 다시 썼다. 그러나 사라진 두 번째 페이지가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 속에 숨은 것뿐이었다.